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요 톡톡 네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온 톡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각 추구와 상동 행동 관련된 궁금증에 답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민영 ABA 연구소의 김민영 소장님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남영 운영위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특별히 감각통합 전문가이신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지석연 소장님도 모셨는데요. 함께요 톡톡 감각 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 어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영 ABA 연구소의 김민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남영 운영위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각 추구와 관련해서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게스트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가면 다른 애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저희 아이만 육교의 난간을 바라보면서 경사면을 뛰어다녀서 속상해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자폐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감각추구 행동인데요. 자폐 증상 중 하나지만 감각추구나 상동행동이 곧 자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발달지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같은 형태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리듬감을 보이면서 보이는 행동을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상동행동을 다 감각추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형태 자체가 반복적이라면 상동행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동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감각적인 자극일 경우에만 감각추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행동이 상동행동은 되지만 엄마나 교사가 아동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과제를 제시했을 때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 행동은 상동행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능은 과제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제 아들과 30년을 함께 살아도 순수한 상동행동과 감각추구를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구분해서 대체 방법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도 양팔과 몸을 앞뒤로 막 흔들고 혀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손과 손가락, 그림카드 등을 눈앞에서 막 흔들거나 책장을 휘리릭 넘기는 일과 같이 시각과 청각, 촉각 등 골고루 아주 자극이 넘치는 일상을 사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오래 관찰하며 기록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더군요. 경험상 꾸준히 기록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관찰하다 보니 상동의 행동도 기쁠 때, 화날 때, 심심할 때, 또 그냥 그 느낌이 좋아서 등등 목적이 다르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대체 행동이나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고요. 제 아이는 의미 있는 행동을 목적에 맞게 하는 기술이 늘면서 심했던 감각 추구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 행동은 놀이기술, 의사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 관련 대체 행동이 증가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들어볼까요? 아이가 상동 행동과 감각 추구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속상해요.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 속상하실 수 있죠. 저 역시 아이가 상동행동과 감각추구 행동을 왜 하는지를 몰랐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막 꽉 끌어안기도 하고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고도 해봤는데 도저히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이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염려가 되었어요. 네, 정말 그러셨겠어요. 아이가 왜 그러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좀 더 이해가 되고 대안을 찾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행동의 외형적인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얻은 것이 사람의 관심이나 과제 회피, 감각 추구, 혹은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얻기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능을 분석해서 기능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행동의 기능을 분석해 봤을 때 심심해서 놀이 기능의 감각 추구 상동행동을 한다면 이때 ABA에서는 대체할 만한 놀이 기술을 지도하고 과제 회피의 기능을 가진 상동행동이 보인다면 싫어요, 놀아요 와 같은 과제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지도하게 됩니다. 네, 저도 아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무조건 감각 추구나 상동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많아요. 주위 분들에게 아이의 상동 행동이나 감각 추구에 대해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아이가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싫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필요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휠체어 탄 분들에게 왜 휠체어를 타? 걸어야지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로 인한 행동도 있는 그대로 좀 인정을, 이해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내용으로 그 여러 관점, 이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나 기전들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점으로 바라보기 전에 사람의 모든 행동은 우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참여하느냐, 예를 들면 두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드리는 게 리듬을 반복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참여 행동이냐, 또 능동적으로 목적이 있거나 의미 있게 하는 어떤 작업 행동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상동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어서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어떤 특정 행동이 참여 행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도 필요하고요. 또 상동적으로 보이는 어떤 감각 행동들은 증상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 드리고요. 또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보통은 감각신경 연결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에 더 민감함이 많거나 아니면 또 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감각 행동이라고 본다면 민감해서 하는 행동인지, 또 둔감해서 계속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동인지, 이 세 가지 측면 정도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빛이나 소리가 너무 자극이 세게 오면 눈이나 귀가 아파서 눈을 감거나 귀를 두드릴 수 있겠죠. 또 어떤 자극이 너무 좋으면 그 자극을 계속 추구할 수도 있겠고요. 둔감해도 자극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몸을 이렇게 흔들거나 힘을 주는 것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조절이 된다면 그런 반복되는 행동이 조절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 행동은 사회가 이 행동을 얼마나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느냐, 좀 더 사회 안에서 얼마나 함께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포용하느냐에 따라 이 행동의 양상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사회가 적절하고 너그럽게 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우선 된다면
그렇다면 개인에게 보이는 어떤 행동이 좀 부적절하다, 문제가 된다라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적절한 방식으로 대체하게 돕는 게 가능하겠죠. 이제 휠체어 탄 사람에게는 다리를 사용해서 걸으라 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떤 신경 기능의 차이로 인해서 특정하게 감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이해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꼭 함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받는 사회 안에서는 감각 행동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불안 행동이나 반응 행동들은 조금 더 적절한 방식으로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너무 기분 좋게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터로 가자고 했더니 팔을 막 흔들고 막 웅웅거리고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화를 내는 줄 알고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화를 내냐면서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6살짜리 여동생이 엄마 오빠가 기분 좋아서 저러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데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을 때만 팔을 흔들고 소리를 내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거나 흥분을 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이의 행동을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흥분될 때 야 신난다 하고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시키니까 처음에는 야 신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게스트 어머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무조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동 행동과 감각 추구 행동의 치료법이나 개입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BA에서는 행동의 기능을 분석해서 대체 행동을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상동 행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능은 엄마의 관심 끌기 혹은 심심해서 하는 감각 추구 기능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놀이 기술이 충분히 있다면 엄마의 관심을 끌 필요도 없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엄마의 관심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 기술과 그래도 엄마의 관심이 필요할 경우 엄마를 부를 수 있는 엄마라고 부르기 혹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를 톡톡 두드리는 행동 등 아동의 수행 수준을 고려해서 대체 행동을 지도합니다. 지석연 센터장님 말씀도 함께 들어볼까요? 이런 감각행동이나 상동행동의 치료와 개입에는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우선 병증과 증상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는 측면, 또 증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생활 참여에 더 초점을 두어서 생활 참여를 향상하는 측면. 네, 이 2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측면에 좀 집중하는 쪽이에요. 어떤 장애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가는 생활의 삶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받으면서 생활 활동에 참여하도록 개입하는 것이죠. 삶의 활동 자체가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우선되는 개입 지점은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타인 이 관점을 잘 갖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기 관점이 생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점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로서 인정받는 경험이 계속 쌓여야 돼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상동행동이나 문제가 되는 감각행동 자체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문제가 되고 먼저 가족과 교사나 이 다른 관점,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점이 먼저 존재적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실현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나는 과연 몇 프로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게 됩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면 일단 못하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최근에도 아이가 돌멩이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걸 보고 못하게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도 이식증의 일종인지 궁금합니다. 먹을 수 없거나 영양가가 없는 물질을 반복적으로 입에 넣는 행동을 이식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행동의 기능이나 입에 넣거나 대어보는 종류와는 상관없이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은 구강추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식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발달 장애의 경우 연구에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행동의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음식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입에 닿거나 넣는 행동은 건강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행동에 대한 중재는 행동적 중재와 약물요법 그리고 영양보조제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약물요법과 영양보조제 활용 연구는 아직까지 이식증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결과가 쌓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만 2살 무렵에 조개 껍질을 모래가 되도록 씹고 피스타치오 껍질, 생마늘, 생양파를 씹어서 먹곤 했는데요. 뭐든지 먹고 씹고 해서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벌써 27년 전 일이라서 당시에는 식성이 독특하다, 식욕이 넘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지키느라고 초긴장 상태라서 깊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받기도 전이라서 왜 그런지도 몰랐고요. 정말 이식증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구강 추구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목걸이 형태의 치발기 그런 것들을 보고 미리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ABA 방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입에 넣으려는 행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즉각적으로 다른 행동을 시키는 반응 차단과 상반행동 차별 강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집어서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돌을 든 손을 잡고 버리도록 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또한 각 영역의 전문가들별로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제가 어릴 때 모래가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보고 이뻐서 입에 넣고 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동네 아이들이 함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른들이 나타나서 막 야단치고 이렇게 때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왜 야단 맞는지 몰랐고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입에 보편적으로 음식이 아닌 무언가를 넣는 행동을 아이가 그렇게 넣는 행동을 하는 걸 어른이 봤다. 그러면 어른이 너무 놀라거나 너무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이 몸에서 가장 기능을 잘하는 구조가 신체가 구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숨을 쉬고요. 바로 빨고 삼키기를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아마 출생 직후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이 이 입일 거예요. 그래서 구강 활동을 잘 하다가 점점 손이 조작 기능을 잘하게 되니까 손으로는 조작을 하고 입은 먹는 거나 빠는 것 이외에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말 표현을 잘하게 되고요. 발은 이동을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구강의 원초적 기능이 활동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발달에 세월이 걸리죠. 그래서 아동기에는 쉽게 빨고 혀 움직이고 이런 구강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입으로 탐색하는 자체가 발달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이 아닌 다른 손발, 몸으로도 탐색하는 발달 행동이 계속 쌓여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너무 어리다, 또는 아이가 다른 움직임과 탐색 기능이 좀 너무 많이 적다. 그렇다면 구강 탐색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뇌성마비 아이들 중에서도 몸 움직임이 굉장히 마비가 있어서 제한되면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만 자극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탐색한다면 너무 놀라지 않게 입 탐색 자체가 다른 것으로도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몸의 다른 부분으로도 탐색하고 만지고 움직이고 이러면서 다른 감각을 느끼고, 그러면서 탐색 활동 자체가 조금 더 목적 있는 조작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와준다는 것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모델을 보여주는 시범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구강 탐색의 목적으로 구강 추구를 할 경우 다른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안전한 감각 경험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아이가 감각 추구나 상동 행동을 할 때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며 좀 더 아이를 중심에 놓고 이해하면서 아이가 좀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부모님들 마음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부모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이가 감각 추구, 상동 행동을 할 때 표면적인 교정을 생각하기 전에 아이의 상태와 입장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둘째, 같은 행동이라도 감각 추구 행동일 수도 있고 회피 행동 등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우선 관찰하고 기록하며 분석해보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동 행동의 기능을 분석해보면 아이의 욕구와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대체 행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기록지를 적극 활용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세요. 넷째, 음식이 아닌 것을 입에 넣는 행동은 건강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행동치료, 약물 등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